내 은행 계좌에 80억 원이 생겼을 때 내 가족은 사라졌다. 통장에 80억이 찍힌 날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했던 순간이자 가장 가난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 갑자기 거액이 생기면 뭐부터 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그런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연락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80억은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였는지를 걸러내는 채였다는 것을.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58살이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20년을 지켜온 낡은 복덕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덕방이라는 말,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옛날 말로 복덕방입니다. 복을 덕으로 싸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은 거창했지만 저의 복덕방은 늘 그저 그랬습니다. 큰 부자도 못 됐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버텼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중개했는지 모릅니다. 새신혼 부부가 첫 보금자리를 구하던 날의 설렘, 노부부가 오래된 집을 처분하며 흘리던 눈물, 젊은 창업자가 작은 가게 자리를 찾으며 두근거리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낡은 책상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범했던 그날 오전, 시청에서 공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구역 편입 통지서. 제가 20년을 버텨온 그 자리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동시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내려가니 보상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또 읽었습니다. 80억? 80억 원. 20년을 버텨온 이 낡은 복덕방 자리가 80억 원짜리 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저는 8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네, 통화 중입니다.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진짜 대박 나셨네요. 선배님, 역시 될 줄 알았습니다. 어이, 이제 밥 한 번 사야지. 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서까지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시절 잠깐 인연이 있었다는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58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축하 문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찾던 문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도, 딸아이에게서도, 막내에게서도 그 문자 한 줄이 그날 80억보다 더 받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저는 혼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었을 무렵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잠깐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생일이니까 설마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겠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들. 오늘 큰돈 생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 사업 자금 20억만 빌려주세요. 이자 쳐드릴게요. 생일 축하 말도 없이 첫 마디가 20억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 순간 무언가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봄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잔도 없이 병째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족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20년 전 저는 아내와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늘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한번 크게 해봐야지. 아내는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은 무리예요. 애들도 어리고 지금 생활도 빡빡한데.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꿈도 없어? 의욕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늙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아이들 통장도 깼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지갑에서 50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마치 짐 처리하듯이 이걸로 당분간 버텨.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비겁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500만 원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뒷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죗값이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80억이 생긴 날 밤 저는 그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80억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8이면 이런저런 게 고장나기 시작할 나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 흰자위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 종양. 그 네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80억이고 뭐고 그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새 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모여라. 할 얘기가 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큰아들, 딸, 막내.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플 것 같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명예병원은 어디로 가시게요? 그런 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게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큰아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이 있는데 간병은 누나가 해야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 막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상속세 복잡해지니까 미리 증여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의 병보다 아버지의 통장 잔고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암세포보다 먼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족의 모습이구나. 20년 전 500만 원을 탁자에 던져놓고 나간 그 아버지가 키운 자식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80억이 있어도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에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를 먼저 해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은 양성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다고 했을 때 재산 걱정부터 하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아프신데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사업 실패 이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표회가 있다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는 정혜 씨가 다 채웠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청소 도우미, 마트 계산원.
20년 동안 손 하나 쉬지 않고 일하면서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째서 그렇게 냉정하게 자랐을까요?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너진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르친 건 저였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제 행동으로, 제 부재로, 제 실패로 아이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종양이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혼자 앉아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0억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아프다는 말에 재산부터 걱정하는 자식들,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여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이 80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겠다. 낡은 옷을 입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다. 며칠 동안 수염을 기르고 창고에서 가장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보증금을 해결한 그 아파트,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떴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다 망했다. 사업도 망하고 돈도 다 날렸다. 하룻밤만 재워다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꼴로 왜 오세요? 동네 창피하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문 열어주지 마. 당신 아버지 치매 아냐? 우리 애들 이번에 영재반 들어갔는데 거지 할아버지 왔다고 소문나면 어떡해? 애들 앞길 막을 일 있어? 경비실 부르기 전에 빨리 보내. 철커덕. 연결이 끊겼습니다. 저는 인터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지 할아버지.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 인터폰 한 통으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어딘가 낯익은 골목길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인의 분식.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의. 20년 전 500만 원을 탁자에 던져놓고 나온 그날
제가 버린 사람, 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팔고 그래도 버티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동네. 정혜 씨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분식집 안에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 눈빛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혜 씨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접시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떡볶이였습니다. 20년 전 그 맛,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혜 씨가 자주 해주던 그 떡볶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왔냐고, 얼마나 아프게 살았냐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요. 저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정혜 씨는 이미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문 앞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진 옷 한 벌,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저는 천천히 통장을 들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바랬습니다. 20년 된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는 숫자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 20년 전 제가 탁자에 던져놓고 나간 그 500만 원. 한 푼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메모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들. 큰아이 등록금 낼 때 쓸 것. 당신 보약값 생기면 돌려줄 것. 혹시 다시 돌아오면 쓸 것. 혹시 다시 돌아오면 쓸 것. 그 문장이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정혜 씨는 이 500만 원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모자랄 때도, 당신이 아플 때도, 분식집 월세가 밀릴 때도 이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다시 돌아오면 쓸 것이라고 적어두었으니까. 20년 동안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80억을 가진 제가 500만 원을 지켜온 그녀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80억은 저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20년 동안 지켜온 그녀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부자,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부자. 그 앞에서 저는 아무리 통장에 숫자가 많아도 하나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혜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 하나를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로 500만 원. 숫자는 작습니다. 8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하지만 이 500만 원은
세상 어떤 돈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20년의 용서, 20년의 사랑, 그것이 이 낡은 통장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80억이 생겼을 때 아무도 저를 위해 밥 한 끼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0년 동안 버림받은 채로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 500만 원을 고이 지켜왔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면 이 돈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강인하다는 게 근육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 강함에 반이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혜 씨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그 돈 안 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쓰면 당신이 안 돌아올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이에요? 이 돈이 있는 한 당신과 나 사이에 아직 마무리 안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을 쓰면 그 끈도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500만 원짜리 끈 하나를 붙들고 저를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란 건지 감동한 건지 모를 목소리로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80억을 가진 날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재산 걱정을 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 인터폰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통장 하나 앞에서 58살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80억이 생겼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고 500만 원짜리 통장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80억은 돈이지만 500만 원 통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진짜 사람 앞에서야 비로소 눈물이 납니다. 그날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혜 씨가 조용히 물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 제대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요? 당신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혼 가정의 아이들처럼 어른들이 만든 상처를 아이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희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80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줄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의 나눔 재단. 재단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0억 전액을 정의 나눔 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 학비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화려하지 않은 조용한 일들이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식이 나가자
아이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딱 끊겼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연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재단이 설립됐다는 뉴스가 방송을 탔습니다. 80억 원 규모의 나눔 재단 설립. 그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 앞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3명 모두.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아버지 자식들이잖아요. 큰아들은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자식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한테 다 줍니까?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잖아요. 막내는 법적으로 문제 없냐며 변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쪽에서 정희 씨가 매일 아침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와 닮았습니다. 20년 전 집을 팔고 사업을 한다고 날뛰던 그 아버지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 이미 20년 전에 다 주었다.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엄마 버리고 집 팔아서 만든 그 돈, 너희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어. 너희는 이미 내 엄마의 피눈물을 유산으로 다 받아먹고 컸단 말이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손을 놓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우산을 들어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 하나로 그 시간이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는 정희 씨 옆에서 그릇을 닦습니다. 80억이 사라진 자리에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혜 씨가 어느 날 아침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 안 아까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니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기꺼이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저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번도 자식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잘못 만났던 겁니다. 20년 동안 곁에 없던 아버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아버지, 사람보다 성공을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병이 나도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 잘 있나? 고마워. 그 한마디가 20년의 시간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뭔가 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서 재단이 조용히 제 일을 해나가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2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학비가 전달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낸 손편지가 아직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80억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돈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돈 자체가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 손을 거치면 돈도 따뜻해진다는 것을 어르신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날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팔순의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오늘은 이렇게 빨리 오셨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으러 기다리는 게 요즘 나한테는 제일 큰 낙이요. 제일 큰 낙. 도시락 하나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쁜 일. 저는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이 오늘 그 문 두드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재단이 알려지면서 한 달쯤 뒤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만났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인터폰에서 한 말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처음에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없던 아버지를 두었던 아이 시절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너도 힘들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돈으로 다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했고, 돈이 없어지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재단 뉴스 보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살았어. 그게 문제였지. 아버지. 응. 엄마 많이 고생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너희들도 많이 고생했고.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재단 이름이 왜 정의 나눔 재단이에요?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이니까.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재단 일 도울 수 있을까요? 재능 기부라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와라. 그날 이후 딸아이도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도 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단 자원봉사를 하는 날 정혜 씨와 함께 도시락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산이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손수 도시락을 싸며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80억이 있던 사람이 분식집 그릇을 닦고 있다니 하고 쓴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는 정혜 씨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쓴웃음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도 이 여인 곁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기꺼이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저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